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4년 10월 14일 월요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너무 오랜만에 이게 올랐다고 좋아하기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삼성전자가 좀 오늘은 좀 급반등하면서 그래도 코스피니까 확실히 지수는 삼성전자가 올라가야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시장 그나마 조금 나아졌는데, 반대로 또 코스닥은 바이오가 좀 빠지면서 조금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시장은 미국에 비해서 너무나 부진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이제 회복하려는 모습은 나와서 좀 다행이 아닌가 싶고, 이제 관건은 근데 삼성전자 연속적으로 올라가려면 엔비디아 수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 증시 설명해드리고, 테슬라가 좀 안 좋았죠. 그래서 그 내용하고, 요새 미국에, 그러니까 저도 주말에는 제가 이틀 동안 자료도 이것저것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읽을 거리 있나, 그러니까 주로 많이 읽어보거든요. 그래야 읽어야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읽어보니까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 미국 전력, 에너지 공급 부족하다, 전력 부족하다,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일부 또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테슬라 로보택시 데이가 이제 한번 언급드리고, 그 다음에 중국도 해운업 탈탄소화 시동 건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전기차 관세 이제 유럽 요 영향하고, 주요 미국산 자동차 기업들의 자동차 전략이 나와 있는데 그 코트라 자료입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피팅주 화학 업종은 3개고요. 그 다음에 AI 중심축은 이제 통신 쪽, 이제 네트워크 관련된 이제 부품 이쪽하고, 화장품 IR, 펌텍코리아, 또 로보택시에 대한 이제 국내 애널리스트들의 의견, SKC 유리기판 공장을 갔다 왔나봐요. 이제 그 내용하고, HBM 괜찮다, 또 현대리바트, S&T 에너지까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 말씀드리면 미국 다우가 많이 올랐고요. 미국 이제 은행들의 실적이 되게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해서 경기도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미국 다우지수 좀 많이 올린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기술주들은 최근에 좀 사실 좀 부진합니다. 상대적으로 오늘, 그러니까 그 금요일날 테슬라가 급락한 것도 있고요. 은행주들은 JP모건, 웰스파고 다 좋은 실적을 냈고, 세계 최대 이제 펀드 운용사죠, 블랙록도 엄청난 자산들을 이제 유치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금융주가 좋다는 건 경기가 좋다는 얘기죠. 탄탄하다는 얘기고, 미국 증시가 강세장 진입한 지 한 2년 됐대요. 그래서 2년간 60%나 급등을 했는데, 강세장 평균 수명이 5.5년이니까 지금 S&P 500이 2년 올랐으면 아직도 수명은 남아있는데, 다만 3년 차로 갈수록 이제 수익률은 둔화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 S&P 500 지수 PER이 22배니까 과거 3년 평균 19배 비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담은 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S&P가 어떻게 계속 오르겠어요, 그죠? 끝도 없이. 그러니까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진 않아요.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강세장이 끝난 게 아니라 많이 오른 상황에서 일시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다.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못 올랐던 은행이나 다우지수에 속해 있는 기업들, 전통주들이 좀 강하다. 이게 특징이고, 테슬라는 로보택시 데이에 대한 실망보다도 이거죠. 좋은데, 청사진 되게 좋잖아요. 근데 이걸로 돈 언제 벌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그리고
로보택시가 26년에 나온다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는데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시간에 대해서 낙관적이에요. 그래서 머스크가 얘기하고 나서 제대로 시간이 지켜진 적은 거의 없어요. 항상 좀 늦죠. 예. 근데 놀라운 거는 늦더라도 그걸 하는 사람은 맞는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시간과 시장이 생각하는 시간이 괴리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26년도에 저게 나올까? 이제 그런 좀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벤트도 끝났고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반대로 우버랑 리프트는 이 정도면 우리 사업에 큰 타격 없겠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유 이제 택시 운영하는 이런 이제 기업들은 주가가 오히려 반대로 뭐 너무 걱정 있잖아. 뭐 아직 저게 구현되려면 좀 시간 남았네. 이제 이러면서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이죠. 모빌아이가 4.9% 급등을 했고 뭐 TSMC 좋았고요. 네, JP모건,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론도 좀 올랐고 뭐 엔비디아는 약보합에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인캐피탈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제 요걸 그대로 여러분들이 요 영어 있잖아요. 그대로 구글에 검색하면 요거 나옵니다. 네, 그래서 거기 들어가셔서 그냥 보실 수가 있고 그걸 이제 번역해 가지고 한번 이제 요약을 한 거고요. AI가 촉발한 미국 전력 쇼티지 공급 부족, 급증하는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 감당하려면 2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600조 정도 되겠죠. 요 정도 이상의 새로운 에너지 생성 자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에너지가 좀 필요한 거고, 근데 미국 에너지 수요가 공급보다,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 중에 하나가 주식 시장에는 공급이 부족해야 돼요. 그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가 그래서 많이 갔잖아요. 칩이 부족하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공급 부족 상태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틸리티 발전 업체들이 2028년까지 연간 발전량을 최대 26% 증가시켜야 되는데 2005년부터 2023년까지가 5%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늘려야 되는 거고, 특히 데이터 센터에 대한 프로젝트는 위험하죠. 그렇지만 이걸 안 하면 또 성장을 놓칠 위험도 존재하고, 그러니까 막 지금 원전 투자하고 천연가스 투자하고 신재생 투자하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향후 28년까지 전체 수요 증가분의 44%가 데이터 센터가 될 수도 있대요. 근데 AI를 하려면 데이터 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뭐 저게 맞을 수도 있는 얘기죠. 네. 근데 1기가와트 데이터 센터에는 4개의 천연가스 발전소 또는 대형 원자력 발전소의 약 절반 정도 용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 수요는 유틸리티 업계에 수십 년 만에 찾아온 중요한 촉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제 이게 하이엔드, 이제 어떻게 보면 로우엔드, 고사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높게 보는 시나리오 하에서 여기가 2023년이니까 그죠? 이렇게 급격하게, 그러니까 좀 낮은 수치라고 해도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의 전력 수요거든요. 전력 수요가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이제 미국의 전력 수요 생산량이 요 정도예요. 생산된 게. 근데 이걸 이제 뛰어넘는 수요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이제 전력 이제 뭐 부하 중에, 그러니까 전력 뭐 증가분 중에 여기 보면 데이터 센터가 44% 보이시죠? 전체 전력 증가분에 데이터 센터가 44%가 될 것 같다. 그럼 저희 회사 여기가 지금 공사 중에 있어가지고 시끄럽죠. 그래서 저도 지금 잠깐 또 스탑 해놨는데 좀 죄송합니다. 조금만 좀 참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그 발전 업체들이 추정하는 총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매출 중에 어떻게 보면 이제 추가적으로 요 정도 매출이 붙을 텐데 요게 붙는 게 요 약간의 옅은 빨간색 있죠. 요게 이제 데이터 센터예요. 그만큼이 더 수익이 붙는 거죠. 그 요거는 제가 이제 한번 이제 검색해가지고 찾아본 거고, 사실 제가 이제 강연회가 하나 있어가지고 자료 준비하면서 한 건데 그냥 캡처만 해봤습니다. 그래서 ETF들 많이 하시니까 그냥 참고하시란 얘기예요. 전력망 ETF는 요게 이제 인프라, 뭐 도로, 철도, 전력기기 다 들어간 게 요게 PAV, 이게 미국 ETF고요. 그다음 그리드, 이름 그대로 뭐 그리드 전력망이죠. 전력기기. 요게 이제 미국 ETF. 원전은 이제 URA, 이제 우라늄 ETF가 있고, 요거는 국내에 상장된 이제 ETF입니다. 그래서 뭐
국내 상장 해외 ETF, 국내 상장 해외 ETF고 맨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국내 기업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 AI 인프라. 예. 뭐 변압기 회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 기업들이죠. 이제 국내 기업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전력만 밸류체인도 한번 참고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이제 로보택시 데이고 지금 뭐 저가형 전기차 모델 2 발표가 없는 거 좀 실망했던 것 같아요. 내년에 나와야 되는데 그걸 좀 기대했는데 그게 좀 아쉬웠고 모건 스탠리의 애덤 조나스가 사실 테슬라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인데 그거밖에 없냐. 그러니까 굉장히 실망했다. 약간 이게 좋게 보는 사람마저 실망했으니 이제 주가가 빠져버린 거죠. 세부 내용이 없다는 게 이제 공통된 의견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인 프레젠테이션은 그냥 우리 예상했던 수준이다. 골드만삭스는 그래도 좀 매력적이다. 사이버캡 매력적이다. 다만 이제 데이터가 부족하고 세부 내용이 좀 없는 건 좀 아쉽다. 그러나 성장할 것 같다. 바클레이저는 뭐 세부 정보가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3만 달러거든요. 저 2인 승차가. 그러니까 그거 출시할 수 있냐 그 기간 내에. 너무 짧은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저도 이게 걱정이에요. 아니 이번에 내놓은 건 좋은데 이 짧은 시간에 저거 할 수 있나? 이제 그게 좀 걱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뭐 아니 내놓은 건 좋죠. 청사진은 좋은데 구현 가능성에 대한 좀 걱정이 있어서 주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해외 선주들한테 탄소 배출량 보고를 요구했대요. 실제로 중국 교통부가 일부 항구에 구두 통지했대요. 이거 뭐죠? 배들이 탄소 배출하잖아요. 이거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럼 중국도 해운사들을 규제한다면 빨리 친환경 선박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오늘 방송이 좀 매끄럽지 않아 좀 이해해 주세요. 저 이제 저 소음 때문에 좀 쉽지가 않네요. 자, 아무튼 이제 중국마저도 만약에 유럽처럼 해운사들을 규제한다면 환경을 이건 조선주한테는 좋은 거죠. 배를 바꿔야 되니까. 다만 이게 시간이 걸리겠죠. 조사하고 뭐 하는 데까지는. 전기차 관세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결정된 건 아시죠? 이제 유럽에서. 근데 중국이 유럽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중국이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 그러니까 유럽과 중국은 좀 약간 틀어질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뭐 여러 가지 유럽산 자동차가 좀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EU 내에서 중국산 전기차 판매는 이제 전체 신규 전기차 23.8%가 될 정도로 굉장히 점유율이 높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브랜드 3개, MG, BYD, 지리 요게 차지하는 비중이 한 35.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7월 1일부터 중국 전기차 판매가 이제 상계 관세를 일단 잠정 부과를 했어요. 7월 1일부터 이제 2달간 이제 그 관세 부과를 했는데 브랜드별로 상위는 해요. 네. 요게 중국 상하이 자동차 산하 브랜드인데 여기가 관세가 46% 엄청 세게 맞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제 점유율이 확 떨어졌어요. 4.4에서 2.4. 지리는 1.4에서 2%로 오히려 올라갔고 BYD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세 부과해도 BYD는 워낙 가격 경쟁이 좋으니까 그리고 관세 부과율도 낮아요. BYD가 저 MG보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 관세가 영향을 실제 주는 거예요. 많이 부과하냐, 적게 부과하냐. 예. 그래서 프랑스도 언급을 했죠. 이게 유럽 모델에 비해 싸니까 유럽 산업 부하기 힘들다. 관세 부과하면 뭐하냐. 훨씬 싼데. 폭스바겐은 안 된다. 너무 이거는 양측 모두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관세 부과 너무 하는 건 좀 보복 위험이 있으니까 안 된다. 그리고 BMW는 중국에서 만드는 전기차 모델을 이제 헝가리에서 제조하겠대요. 왜냐면 관세 부과하니까. 그래서 중국산 전기차도 이제 관세율 따라서 성적이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관세 부과 너무 큰 저 MG, 상하이 자동차는 힘들고 BYD는 상대적으로 낮고 테슬라도 좀 낮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현지 생산해야 되겠죠, 이제 관건은 중국이든 어디든 유럽에서 이제 현지 생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러니까 가격도 싸야 되고요. 전기차 제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가격 경쟁력을 갖죠. 예, 이게 이제 핵심이고 그러지 않으면 생존하기 쉽지 않겠죠. 자, 주요 미국산 자동차 기업들의 자동차 전략. 지금 미국도 그렇고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혼란스럽죠. 이거 전기차 어떻게 되냐. 그런 지금 상황인데 GM은 이제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 차를 재출시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배터리가 중심이고 엔진도 같이 달렸어요. 엔진이 보조 역할을 하는 거죠. 하이브리드랑 좀 반대죠. 그래서 GM이 제일 적극적이에요. 우리는 절대 포기 안 한다. 100% 배터리 전기차 한다. 35년까지. 그리고 다양한 전기차 출시하고 저가형 전기차 이제 생산 중에 있고, 예.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은 27년부터는 이거 이제 안 했는데 다시 출시한대요. 이게 배터리가 주거든요. 그래서 배터리한테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만 완전 전기차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지금 가는 분위기고, 포드는 하이브리드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전기차에 적극적이었는데 잘 안 되니까 하이브리드 차로 좀 약간 많이 방향을 좀 바꾼 거죠. 그렇지만 26년부터 미시간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차는 이제 100% 탄소 배출 없는 그런 쪽으로 간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전기차 생산 비중은 좀 줄입니다. 예. 하이브리드로 좀 대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큰 흐름에서 전 세계 차량 판매 50%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거 2030년까지 이건 그대로 가요. 스텔란티스도 그 하이브리드를 좀 도입을 하고 2030년까지 유럽에서는 100% 배터리 전기차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통점은요, 2030년이 되면 전기차 생산은 많이 해요, 다. 그거는 좋은데 그걸 도달하는 과정에서 일단 하이브리드나 이걸 혼합한다는 거죠. 그게 좀 특징이다.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이제 저전압 배터리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좀 낮기 때문에 좀 유리한 면이 있고, 현대차는 뭐 다 하죠. 전기차하고 수소차도 하고 하이브리드도 하고, 예, 고르게 한다. 하이브리드 모델도 늘리고 배터리 내재화하고 저비용 배터리 개발하겠다. 예. 그리고 EREV라고 엔진을 이용해서 배터리를 충전해요. 되게 독특하죠. 엔진이 있어요. 하이브리드는 아니에요. 엔진으로 배터리를 충전해요. 그래서 900km 가요. 놀라운 일이죠. 요거를 이제 앞으로 출시하겠다. 그러니까 혼합하는 거죠, 이것도. 토요타는 하이브리드와 수소차 중심. 전기차가 좀 뒤쳐졌지만 그래도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목표로 하고 있고요. 폭스바겐 2030년까지 전기차 70%, 유럽에서 미국과 중국 50%, BMW 25년까지 12개의 순수 전기차, 혼다도 2040년까지.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전기차 방향은 명확해요. 가요 다. 뭐 어느 회사가 됐건 상관없어요. 전기차는 다 가는데 속도가 늦어졌다. 그죠? 근데 방향을 잃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혹시 배터리 갖고 계신 분들 이제 전기차 끝났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그 속도가 늦어서 급락한 거고, 근데 이미 다 반영했죠. 그래서 코트라에 들어가면 이제 자료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요건 이제 표로 정리한 것들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 전략 해야 되냐? 결국 전기차 가격, 주행거리, 충전 인프라, 화재 문제 해결해야 돼요. 전기차 주행거리는 분리막을요, 얇게, 분리막 두께를 얇게 해야 된대요. 그래야 양극 음극 오는 거리가 짧아서 에너지 저장이 늘어나서 배터리가 더 오래 사용합니다. 이렇게 가겠죠. 셀투팩 모듈이 없어요. 한 번 충전으로 700에서 800km까지 가요. 이 방향으로 가요. 이걸 잘하는 게 중국이죠. 그리고 평균적으로 영도에서 전기차 주행 가는 거리가 20% 감소하고 영하 5도만 가도요 40%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할 건지. 이게 셀투팩이죠. 셀, 모듈, 팩인데 모듈 없이 그냥 바로 팩으로 가요. 그럼 주행거리가 늘어납니다. 그럼 미드니켈은 뭐냐면 LFP랑 NCM 배터리가 경쟁하죠. NCM은 니켈을 많이 넣은 거죠. 그래서 막 90% 니켈 넣어요. 근데 니켈 함량을 중간으로 줄인 거예요. 60에서 65. 그럼 어떻게 돼요? 니켈 함량을 줄이니까 어쨌든 이제 중국,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약간 이제 LFP 소재를 쓰려면 중국에서 다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압도적 1위인데 우리가 따라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미드니켈 가자. 예, LFP를 좀 대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약간 경쟁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걸 니켈 비중을 좀 줄여서 미드니켈로 가서 중저가 차량에 탑재시키자. 요게 이제 지금 요걸 하려는 업체가 LG엔솔이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이 LFP에서 중국을 따라잡는 것보단 미드니켈이 들어간, 그러니까 배터리를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고서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피팅 업체도 이게 수주입니다. 많이 늘었죠. 수주가 결국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수주만 보면 증가했다. 또 카타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다 가스 프로젝트하고 거기에 피팅 들어가죠. 유가 다시 회복세고 금리 떨어지면서 카타르에서도 또 프로젝트가 또 새로 나온다고 합니다. 또 미국은 대선 끝나면 아마 LNG 수출 프로젝트 누가 되든 간에 재개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이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전까지 스톱 시켜놨어요. 국내에서는 원전 이제 새롭게 또 피팅 납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싸니까 긍정적으로 보자는 내용이고, 화학 이제 업황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 아임증권의 전유재 연구원님은
이번에 좀 화학 기대해보자 이런 내용이. 중국 정부 부양 의지가 과거랑 다르고 미국이 금리를 세게 낮췄기 때문에 운신폭도 넓고 중국 경기가 그렇다고 급반전하기 어렵지만 화학업종 분위기 전환은 긍정적이다. 석유화학도 그동안 사이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23년 4분기를 기점으로 3년간의 다운 사이클은 종료될 것 같다. 그리고 영업적자폭 축소 및 제품 가격 지금 이제 반등하고 있고 이 추인 이어지고 중국 경기 부양까지 겹치니까 어쨌든 나은 거죠. 그리고 에틸렌 증설이 너무 많았어요. 공급 과잉 간 거죠. 연간 막 1000만 톤. 수요가 400만 톤인데 1000만 톤 생산하면 어떻게 돼요? 안 좋죠. 근데 공급은 이제 올해 520만 톤, 내년에 430. 이제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증설 우려도 완화되고 사우디가 유가 $100 포기했던 내용도 있죠. 유가 떨어지면 어쨌든 석유화학은 좋아요. 그래서 금호석유, 롯데정밀, 유니드, 효성TNC, 또 태양광도 연말부터는 좀 나아지지 않겠냐. 동남아 4개국, 사실 중국에서 동남아 우회해서 미국 수출하죠. 이게 공급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관세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재고가 좀 줄지 않겠냐. 이런 내용입니다. 또 중국 업체들 보조금 이제 못 받게 하겠죠, 미국에서. 그래서 태양광도 좀 나아지지 않겠냐. 트럼프가 집권한다고 무조건 악재가 아니라 트럼프 집권 2기 초반이 만약에 트럼프가 집권하면 주가 초반에 좀 조정 나올 수도 있다 하더라도 결국 데이터 센터라든가 전력 수요 많기 때문에 태양광 없으면 안 돼요. 이건 뭐 분명한 사실. 풍력, 태양광, 원전, 뭐 LNG 다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말자. IRA가 집행돼도 이걸 없애기 어려운 게 공화당 트럼프 진영에서 혜택 받은 게 79.3%나 돼요. 금액 중에. 그러니까 없애기 어렵다는 거죠. 윤재성 연구원님은 석유화학 큰 사이클 회복 중이고 석유화학 주기는 5에서 8년인데 대규모 증설이 이제 끝나가고 고유가 국면도 비슷한 내용들이죠. 정유도 근데 내년에 회복될 걸로 보고 있어요. 정유도 올해는 안 좋지만 그래서 내년에 업황 회복되고 배당도 늘어날 수 있고 특히 S-오일은 26년도에 샤인 프로젝트 정유사가 석유화학 제품을 바로 뽑는 거죠. COTC라고 했나 제가 이제 용어가 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아무튼 석유화학 하는 회사, 그러니까 석유화학 사업을 정유사가 직접 하는 거죠. 그게 이제 26년에 완공되니까. 그래서 S-오일을 내년 보고 좀 탑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투증권의 최고원 연구원님은 화학주 뭐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씩은 이제 요즘에 좀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지만 이제 설비도 막 폐쇄하고 공급이 좀 줄겠죠. 근데 중국 경기 부양 수혜의 기대감은 경계하자. 중국이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생산하니까 수혜가 클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사업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인 기업으로 선정하자. 그래서 확실한 진입 장벽이 있는 기업. 그런 회사로 LG화학은 아무래도 다변화돼 있죠. 롯데정밀화학은 특수화학을 만드니까 그린 소재, 뭐 셀룰로스나 이런 것들 하니까요. 그런 회사로 좀 옥석가리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메리츠의 양승수 연구원님은 AI 중심축은 이제 네트워크다. 우리가 이제 GPU 데이터 센터에 GPU들이 많죠. 막 이렇게 서로 연결해야 되거든요. 주고받아야 돼요. 그때 뭐가 필요하죠? 통신용 칩이 필요하고 네트워크 장비가 필요해요. 서로 협업해서 하거든요. 학습할 때 AI가 학습할 때 GPU를 서로 연결해가지고 그때 네트워크 장비가 필요합니다. 저성능 장비 쓰면 병목 현상이 초래돼요. 그래서 고성능. 그래서 100기, 100G, 200G 장비가 아니라 400G, 800G. 이게 아무래도 속도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엔비디아 H100에는 400G가 기본 사양이고 그 다음에 블랙엘 이번에 새로 나오는 거는 800G까지 들어가고요. 내년에는 1600G. 그럼 여기에 맞는 네트워크 장비가 있어야 되고 부품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만의 이제 관련된 기업들의 성장이 이렇게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이수페타시스가 MLB 통신용 장비 기판을 납품해요. 이제 거기 들어가는 게 800G 기판.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이수페타시스, 두산전자도 관련된 이제 CCL이라는 부품을 이제 북미 고객사에 신제품을 납품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기업들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화장품 쪽에 관련돼서 제가 그 보니까 저번 주 금요일 날도 좀 실수한 게 제가 요즘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쓰다가 출처를 이게 신한투자증권 여기 박현지 연구원님 써야 되는데 안 써가지고 또 한 증권사 하는 데가 증권사를 또 잘못 써가지고 아무튼 되도록 더 신경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요새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 좀 바빠서 이렇게 막 쓰다가 그냥 이게 출처를 안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펌텍코리아는 별 4개 줬고요. 3분기는 비수기고 인디 브랜드 이제 용기 화장품 용기고 자회사 부국 TNC 수주도 견조한 편이고 예. 근데 펌텍코리아만큼 생산성 늘리기 어려운 게 지리적으로 너무 좀 떨어진 곳에 있어서 아웃소싱 수급하기가 좀 어렵대요. 그러니까 부국 TNC는 좀 외진 곳에 있다는 게 좀 단점이고 그래서 자동화가 좀 어렵다. 근데 10월 18일 날 알루미늄 튜브 공장이 이제 가동되는데 한 20% 정도는 이제 그래도 생산 능력 늘어난다. 이런 내용이고 네오팜은 이제 브랜드 회사죠. 그래서 3분기에 좀 이익에 대한 약간의 좀 그 리스크는 있는 게 올리브영 런칭하느라 광고비 썼고요. TMF 있죠, 요거. 예. 여기 이슈가 좀 있어서 2억 정도의 대손 충당금을 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익은 매출은 좋지만 예, 이익에선 조금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 이런 내용이고 아토팜 온라인과 수출 중심 성장하고 있고요. 리얼베리어 수출 크게 성장했고 제로이드는 보통 피부과에서 많이들 구매들 하시는데 예, 올리브영 입점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OEM 사업은 크게 뭐 매출은 높진 않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채널별 매출 비중은 병원이 30에서 40%, 그러니까 아까 제로이드 같은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이제 병원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고 올리브영에서 10에서 20% 정도 되는데 병원이 매출 비중이 높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마진이 좋아요. 국내 온라인, 해외 온라인. 올리브영은 가장 마진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병원 매출이 늘어나면 좋고 해외 매출 비중은 10% 중반인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 한 30%까지는 해외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거예요. 그거를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주가는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죠. 펌텍코리아도 이제 미래에셋의 배송희 연구원님이 또 보고서 썼는데 중소형 인디 브랜드 비중이 굉장히 높고 프리몰드, 그러니까 자체 금형 틀이 있어요. 그래서 고객한테 제시를 해요. 우리 이런 틀이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런 거 괜찮으시면 예. 그러면 펌텍코리아가 먼저 이제 모양 같은 걸 제시하면 고객사가 이제 그걸 쓰는 거죠. 그래서 고객사를 이제 묶어두는 효과가 있다. 3분기 실적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예, 생산량도 끌어올리고 있어서 좋을 것 같다는 내용이고요. 내년 PER이 10.9배로 좀 저평가돼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이벤트 시장 설득에 실패했다. 유지영 연구원님은 이제 뭐라고 쓰셨냐면 미국에서 2인승 승용차, 흔히 뭐 스포츠카 같은 형태죠. 이게 비중이 2%밖에 안 된대요. 대중화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2인승이죠. 이번에 나온 게 자율주행의 모델 Y를 볼륨 면에서 넘을 수 있을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델 Y를 이길지 여기에 대한 좀 의문부호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나오면 히트 칠 것 같아요. 3만 달러에 저렇게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많이 사지 않을까요? 예, 운전 안 해도 되는데 예, 페달도 없고 운전대도 없죠. 예. 다음부터 이제 그건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일단 2인승이라는 게 좀 단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차 캐즘이 아직도 있고 26년에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국내 테슬라 공급사들은 아직 수주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6년에 진짜 나올까? 그 의심이 있는 거죠. 테슬라 로보택시도 여기 SK증권 내용인데 그냥 행사였다, 파티였다. 파티가 아니라 좀 구체적인 기술과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올해 의미 있는 신차 판매도 없어서 가격 인하로 되니까 내년을 기대해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는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이벤트가 끝났고 23일 날 실적 발표 있습니다. 이제 그때 한 번 더 전기차 판매라든가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어쨌든 주가가 안 좋을 땐 계속 빠지고요. 또 오를 때는 아시죠? 그냥 순식간에 다 원위치 되죠. 급등해서. 근데 내년엔 좀 기대할 저가 전기차 모델 2 이거를 이번 23일 날 실적 발표에서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좀 이슈가 되지 않겠냐. 저가 전기차. 그걸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겠고요. 유진의 임소정 연구원님은 이제 여기 탐방 갔다 오신 것 같아요. SKC 앱솔릭스 공장. 앱솔릭스는 SKC와 세계 1위 반도체 장비사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이제 각각 6대 4로 지분 투자한 이제 제조사로 알려져 있고요. 유리를 쓰면 기판 두께 줄일 수 있고 MLCC를 거기 안에 넣어버릴 수가 있어요. 신호 손실도 감소하고 공정도 되게 감소가 됩니다. 플라스틱 기판 4개월 동안 만드는데 글라스 기판 1.5개월.
유리기판 또 되게 얇게 할 수가 있고 대면적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인천 송도에서 미국 조지아까지 모두 이제 공정들을 내재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이걸 인정해가지고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 통해서 앱솔릭스의 자금 1,000억 원 지원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됐죠. 그리고 이 어떤 핵심적인 부품만 이제 유리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칩 아래부터 어떤 보드까지 다 유리로 대체하는 게 목표라고 하니까 기술 면에서도 상당히 앞서 나가는 기업인 것 같아요. 사실 SKC도 동방만 했으면 주가 저렇게 못 갔죠. 유리기판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좀 이어질 수도 있다. 유리기판이 언제쯤 나올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원래 올해 말로 알려져 있었죠. 근데 이제 올해 말에 나올지 내년에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블랙엘이 좋으면 HBM도 좋죠. 지금 모건 스탠리가 블랙엘 리드 타임, 그러니까 주문하고 공급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이게 길면 공급 부족이죠. 근데 어쨌든 12개월이나 돌린대. 지금 주문하면 1년 후에 받는 거예요. 1년간 블랙엘은 이제 GPU 물량이 모두 완판된 거예요. 끝났어요. 품절됐고, 그런 거 보면 AI 피크아웃 아직 아니다. 견조하다. 그리고 HBM이 좋으면 전통 반도체보다 HBM 투자를 더 많이 하겠죠. 그러면 전통 반도체는 공급이 주니까 세트 수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PC 수요가 안 좋더라도, 그러니까 수요는 안 좋아도 D램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은 균형을 맞출 거다. 여기 좀 낙관적으로 봐주셨습니다. 현대리바트는 목표 주가를 올렸고요. 일단 올해 연간 매출은 역대급 매출을 달성할 것 같고, 빌트인 가구, 이제 집에 미리 이제 아파트 같은데 설치된 가구죠. 이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대요. 빌트인 가구 매출이 마진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 준공 물량이 22년에 32만, 23년에 25만. 근데 올해는 23년 정도의 수준을 좀 상회하는. 그러니까 32만까지는 아니더라도 23년이 25만 세대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그때 20년도에 21년까지 코로나 때문에 급등했는데 요게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정가가 돼서 지금 납품하는 이제 제품들은 이제 올라간 가격에 납품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빌트인 가구 매출은 좀 줄 거래요. 중국 물량이 감소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쉬울 수 있지만 수익성은 좋은 게 빌트인 가구는 수익성이 좀 약간 낮은 제품이라 수익성은 오히려 좋아진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소비자 가구 대상으로 매출이 좀 상승세고, 가정용에서는 오프라인 매출이 많이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에 좀 집중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안 좋을 때 신규 TV 광고에서 브랜딩을 재정립을 했고요. 그다음 마이스터랩, 커스터마이징, 공방 등 제품 차별화 시도하고, 온라인은 판매 채널 비중보다는 고객 경험과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로만 창구 역할을 했고, 이걸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유도를 했나 봐요. 근데 그 전략이 먹힌 것 같아요. 제대로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판매가 많이 느는 걸로 좀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기업의 전략이죠. 기업은 가만히 있으면 어쨌든 안 바뀌고요. 뭔가 기업의 경영 전략은 바뀌어야 돼요. 안 좋을 때. 근데 그럴 때 이 회사는 온라인 채널을 줄여버리고 제품을 아예 고급화해버렸고요. 그러면서 브랜딩 전략을 자주 잡고 성공을 한 거죠. 지금 오프라인 매출이 늘었으니까. 그래서 수익성 개선 긍정적이다.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PBR 0.4배니까 좀 저평가되어 있고, 어쨌든 원가는 감소하고 지금 작년보다는 오팍 낮죠. 나은 상태고 내년엔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자재 기업들도 꾸준히 좀 주목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IM증권의 이상원 연구원님, S&T 에너지 플랜트 기자재 기업이고요. 공냉식 열교환기인데 공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쿨러, 공기로 열을 식혀주는 거예요. 이름 그대로. HRSG는 이거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어디죠? BHI가 전문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 회사는 전문은 아닙니다. 에어쿨러가 비중이 80%니까 에어쿨러 전문이고요. 사우디 아람코에서 이제 2030년까지 판매 가스, 그러니까 가스 설비가 많아지면요, 가스 터빈에 들어가거든요. 저게 에어쿨러가. 그러니까 가스 이 발전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이 국가에서 중동에서 LNG 생산 늘리니까 수혜고, 카타르도 늘리고요. 에어쿨러는 LNG 공정에서 온도 낮추는 기계예요. 그래서 올해 신규 증가가 많이 늘었어요. 6,252억까지 급증했습니다. 연간 매출이 3,200억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수주가 늘어나면 나중에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말씀을 일단 드렸고요. 공시로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자공시에서는 이제 모드투어 내부자 매수에서는 여기 임원진 3명이 7천만 원 정도 이제 매수를 했다.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이제 모드투어 이렇게 매수가 있었고, 공시에서는요, 예, 아까 말씀드린 S&T 에너지가 안 그래도 공시가 하나 있었어요. 에어쿨러. 그러니까 이 열을 식혀주는 거죠. 중동에서는 왜 이게 열을 식히는 장치가 두 개예요. 공냉식과 순냉식. 공냉식은 공기로, 순냉식은 물로. 근데 중동에선 물이 없잖아요, 별로. 그래서 주로 저걸 씁니다. 그래서 중동 업체들이 에어쿨러를 많이 이제 사가는 거죠. 그래서 TJN 루아이스 LNG인데 이게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추진하고 있는 LNG 프로젝트예요. 여기에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의 한 10% 정도. 그래서 S&T 에너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지만 이제 공냉식 열교환기 시장 점유율 20%로 1위에 삽니다. 비중 70, 뭐 70 아니면 8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S&T 에너지가 국내 유일이에요. 저거 하는 회사는. 경쟁사 인수해버렸어요. 글로벌도 드뭅니다. 이런 기업이. 네. 그래서 중동이 그리고 성장하면, 중동이 요새 정체 보이니까 주가 좀 정체 보이지만, 중동 지역에서 저런 가스 플랜트 수주가 많으면, 이제 투자가 많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뜨거워진 플랜트를 식혀주는 에어쿨러, 여기 좀 필수적이다. 그리고 비용도 좀 적게 들고요. 그런 좀 장점이 있으니까 S&T 에너지도 한번 이렇게 공부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증시가 끝났고요. 오늘 오랜만에 정말 증시가 정말 힘겹게 올라왔습니다. 2600 다시 넘겼고 정말 힘드네요. 코스닥은 또 같이 못 갔고, 둘이 같이 못 가고요. 삼성전자 강하면 이제 개별 기업은 확실히 좀 약해지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 일단 이제 외국인들은 주식을 사긴 샀거든요. 700억 정도 샀는데 일단 오늘도 전기전자는 좀 팔았습니다. 전기전자는 조금 매도했어요. 많이는 아니고요. 그게 좀 아쉽고, 그러나 어쨌든 이제 매도가 멈췄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매도가 멈춘 게 좀 컸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제 카카오뱅크 관련주는 이거 이제 한강 이제 노벨상 이제 관련해서 요새 아주 예스24가 막 급등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간 것 같죠. 카카오뱅크랑은 무관한 이슈죠, 사실은. 유리기판 이제 오늘 아까 보고서 나왔죠. 그 영향도 물론 있겠죠.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충분한 뭐 이렇게 어떤 조정이 끝나고 뭐 이게 본격적인 추세 전환이 된다 모르지만 유리기판도 올해 한번 또 테마가 한번 불었죠. 그랬다가 다시 지금 좀 올라오는데, 기대감은 가지시되 막 너무 막 오를 때 쫓아가지 마시고요. SK 앱솔릭스가 이제 언제 양산을 하는 그 스케줄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진짜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오늘 오랜만에 은행주 좋았고요. HBM 관련주들도 오늘 삼성전자 그래도 좀 반등하다 보니까 좋았습니다. 임플란트, 인터넷은행도 오늘 좋았고요. 손해보험, 오늘 한마디로 금융주가 다 좋았네요. 우주항공 쪽도 오늘 좀 일부 좋았습니다. 또 이스페타시스, 이노스페이스, 오늘 그 스페이스X가 이제 재활용 발사체 이용했는데 로봇 팔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딱 이게 들어가더라고요. 재활용 추진체 로켓이. 그러니까 정말 테슬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혁신을 창조하는 사람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로켓이 발사하고 나서 바다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버리기도 하고 그 수거해서 다시 재활용을 시간 오래 걸리죠. 그래서 한 게 역추진해 가지고 어떤 특정 장소에 딱 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역추진할 때 로켓 그거 이제 뭐 연료도 많이 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팔이 있어 가지고 로켓이 이렇게 딱 내려오는 중간에 팔이 이거를 이제 잡아주는 거죠. 잡아서 이제 거기 착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인데 연료도 적게 들고, 그리고 훨씬 빨리 또 재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근데 그런 일들이 또 펼쳐지다 보니까 오늘 그래도 여기 이쪽 우주항공 쪽엔 좋게 작용했고 낸드 쪽 오늘 좋았고요. 풍력도 오늘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력기기 쪽이 좀 괜찮네요. 풍력보다도 전력기기. 물론 뭐 CS 윈드도 오늘 좋았습니다. LS 주가도 좋았고 방산도 오늘 좀 괜찮았고요. 반도체 장비 좋았고 음식료도 오늘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반도체, 방산, 전력기기 이런 섹터들 좋았고 노벨 문학상 수혜죠. 유리기판, 은행 이런 쪽이 좋았고 항공주는 오늘 이제 TA홀딩스가 급락하면서 최근에 이제 이슈가 좀 있었죠. 인터넷주들은 오늘 조금 빠졌고요. 2차 전지는 오늘 삼성 SDI가 조금 부진했습니다. LFP 배터리 좀 빠졌고 피팅도 오늘 조금 부진했는데 태광과 성광밴드는 올랐는데 그러니까 오늘 어쨌든 2차 전지가 좀 안 좋았어요. 2차 전지하고 항공주가 좀 빠진 게 좀 오늘은 좀 가장 큰 특징이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교육주도 오늘 일부 좀 빠졌네요. 건설주도 약간 조정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어쨌든 오늘은 뭐 이렇게 엄청 막 급락했다 이거보다도 전체적으로 견조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보면 삼성전자가 좋았고 은행주 KTNG도 뭐 고배당주고 밸류업 관련주죠. 우리금융지주 또 현대일렉트릭, 한미반도체, 하이브, LX 일렉트릭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삼양식품도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반면에 오늘 이제 코스닥은 시총 상위가 다 빠졌어요. 바이오가 많죠. 그동안 많이 올라서 그런 거죠. 그리고 반도체 좀 좋았고요. 바이오 빠지고 펩트론이 오늘 5%, JNTC가 8%, 유리기판, 테크잉이 6% 올랐습니다. 반면 이제 에코프로 HN은 좀 빠졌고요. 카페24가 5% 빠졌고 그리고 PSK가 5%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확실히 좀 오늘 좋지 않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예스24, 뭐 이수페타시스 좋았고 하나 인더스트리얼 여기도 오늘 좀 많이 올랐네요. TA홀딩스, 2차전지, 유한양행 이런 기업들이 오늘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 뭐 예스24, 서울반도체가 오랜만에 17% 올랐네요. 그리고 유리기판 JNTC, PSK홀딩스, 이제 후공정 반도체, 뉴프렉스가 오랜만에 한 7% 가까이. 메타의 그 VR 기기 관련된 이제 부품 납품하죠. 휴젤도 이번 보톡스 이제 소송에서 이겨서 오늘 6% 이상 올랐습니다. 반면에 오늘 이제 위니푸드 이게 중국 관련주인데 중국 기업이죠 사실은. 여기가 좀 빠졌고 대명 소노시즌, 블루엠텍, 카페24, 덕산테코피아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안 좋았고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2차 전지와 바이오는 조금 이제 코스닥 쪽에선 좀 부진했고 반도체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좋았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은 여기까지 좀 해드리고요. 많은 내용들 또 전달해드렸고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매일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못 오른 만큼 꾸준히 갔으면 좋겠는데 좀 그래도 뭐 설사 못 간다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좀 급락을 안 했으면 하는 게 좀 바람입니다. 한국은 급락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락이 좀 멈춰서 좀 견조한 상승이 계속 나와주길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에서 배웠다. 믿음은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끝내야 할 때는 차갑게.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